은퇴 전후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들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뭔가는 되시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것이고, 원래 그분들이 생각하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모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사람과 직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 컨설턴트 정도영입니다.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일자리는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원래 그리던 그런 좀 선호할 만한 일자리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더러운 일자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밀 카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럴 때는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은퇴 전후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들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 된다는 것이 사실 뭔가는 되시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는 원래 그분들이 생각하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단순 업무를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시던 분들이시면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에 관리직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은 사실은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단순 업무들일 텐데, 그걸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결국 몸을 쓴다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훨씬 낮은 일자리들을 좀 보면,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요양보호사, 미화직, 경비직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따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들은 사실 대부분 들어가시는데 심리적 장벽을 좀 갖고 있는 영역이죠. 특히 예전에 그런 쪽 일을 전혀 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쪽으로 들어가라 하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급여로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시간제 일자리 같은 형태로는 또 200을 맞출 수도 없어요. 200을 맞추려면 최소한 전일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가끔 뭐 생산직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산직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60대가 넘어가시면 산재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 간혹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역시나 생산직 중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길 꺼려하는 열악한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일단 정년에 다다른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계속고용제도는 분명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기업에게는 숙련된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개인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크레파스 기간을 좀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계속고용제도에는 3가지 정도가 논의가 되고 있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그리고 정년 후 재고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남게 되죠. 대표적으로 인건비와 임금 체계에 대한 고민이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연공급이 우선이 되게 되면 기업들은 정년 이후에 사실은 생산성의 문제에서 조금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조차 계속 급여가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건 기업들에게 분명히 부담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미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한 80% 이상은 대부분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후 재고용은 결국 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에 있어도 계약직의 불안정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계속 고용 제도가 어떤 업종이나 직군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뭐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 기술직, 연구직 혹은 사람을 대체하기 어려운
요양보호 같은 서비스 업종 이런 곳들이 아마 대표적일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관리직 쪽이라고 하는 곳은 조금 어려움이 있죠. 일단 이분들의 정년의 역할을 어떻게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임금 대비 효율성 같은 것도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퇴직하신 관리직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아마 자문력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를 텐데요. 이런 것들은 노사 간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업들이 60대 이상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뭘까요? 일단 그게 시니어들을 고용할 때 혹은 뭐 60대 이상을 기준으로 고용을 할 때는 어떤 기대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력직이냐 신입직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경력직이라면 당연히 리더십이나 전문성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신입직이라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저는 중장년 혹은 시니어 같은 경우는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태도가 경쟁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입직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신입이 회사 전체를 바꾸거나 뭐 이럴 일은 없어요. 즉 회사 기준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일해줄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런 태도적인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공공기관의 하부 조직에 미화직 모집에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이 진행되는 그 기관은 65세가 정년이라서 60세 이상인 분들도 꽤 많이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그중 한 조에서 면접이 끝나고 5명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데 그 5명 중에 3명은 본인 의자를 밀어놓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그냥 훅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분이 당신 의자는 물론이고 옆에 의자까지 같이 밀어놓고 나가셨어요. 사실 면접관으로서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면 조금 더 가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태도가 바꾸는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려놓으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말은 쉽죠. 그런데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누리던 그 따뜻한 복지들, 어쩌면 일상적으로 이게 당연하다 여겼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분이 월 한 1,0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을 해보죠. 대기업 부장 정도 수준이시면 이 정도 받는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그런데 내가 말이 쉽지 1,000만 원을 받다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현실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내가 예전에 다 오래도록 20년, 30년 다녔던 직장에 많은 것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은 보통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면 그것이 현재 시장이 평가하는 나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것에 대한 수용을 어느 정도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가능하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실제로 60대가 N잡을 가장 많이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그 가장 큰 원인은 생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일 테니까요. 뭐 보통 이런 경우들은 시간적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컨대 주간에 일을 하시고 야간에 대리운전을 뛰신다든지 아니면 평일에 일을 또 하시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혹은 그 외에는 일자리 성격 자체가 병행이 가능한 일자리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민박업을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든지 또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병행하신다든지 좀 더 뭐 지식 계열 쪽에 계셨던 분들이시면 강의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잡으로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쉽냐 아니면 한 가지 일로 200만 원을 버는 것이 쉽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N잡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최대한 어떤 하나의 일로 2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게 안 되신다면 뭐 N잡이라는 전략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N잡이
단순히 하나의 일자리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선택하시는 것은 어쩌면 오판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미리 그 길을 가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먼저 퇴직한 선배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되겠죠. 혹은 그게 아니라도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떤 세상에 대한 시야를 열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장년 혹은 시니어에게는 일자리들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경비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웬만하면 구인 공고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런 일자리들이 보통 사람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라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길 권하고, 특히 내가 어떤 특정 분야로 가고자 한다라면 그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꼭 만나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결국 그분들이 일자리 정보의 출처가 된다는 것이죠.